안녕하세요. 건강책 윤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건강에 느꼈던 것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신우섭 박사는 건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의정부 오뚜기의원의 원장으로 약 없는 임상의학회 원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독자들한테 질병의 원인과 인체의 메커니즘을 알려줌으로써 병원에서 수술과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병을 악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병의 원인은 음식에 있으며 건강한 밥상으로 처방과 더불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능력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몸의 질병은 왜 일어나고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할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혈관이 팽창하면서 통증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소염 진통제는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여 통증을 완화하지만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먹은 약들은 몸의 해독기관인 강콩팥을 통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독기관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시작은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염 진단에서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으면서 악화된 형태로 부위가 확대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간신장에도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 손상된 곳을 회복하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것보다는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어느 병원을 찾아갈 고민보다는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위와 장을 거쳐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을 거쳐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 장을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노폐물은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말초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막기 시작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우리 몸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머리에 피가 쏠리게 되어 손, 발, 배가 모두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안 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뇌의 자율신경계가 주도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아침과 낮을 관여하는 교감신경이 맡아 하는 일이고, 식사하거나 잠자는 등의 저녁을 관여하는 일은 부교감신경이 주관합니다. 아침부터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맥박과 협압을 높이고 머리 쪽으로 혈류량을 늘려 활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하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말초혈관이나 복부의 혈류를 늘려 소화를 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장운동을 촉진시켜 부교감신경을 자극과 활성화를 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몸의 안정감과 질병의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몸의 발열기관은 심장,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 몸의 발열기관은 어디일까요? 심장에서 발열하는 열과 움직임을 통해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과 더불어 세포에서 영양분을 이용하여 에너지 등의 열은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장은 1차 발열기관으로서 소화흡수를 통해 음식이 발효하면서 열을 발생하여 혈관을 열어 열을 전달하므로 우리 몸을 36.5도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발열기관입니다. 배가 차가워서 따뜻한 돌 또는 핫팩 등을 올려놓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로 장에서 음식이 발효하면서 그 열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활동이 우리 몸의 최상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혈액순환이 어려울 경우 세포분열이 어려지므로 우리 몸이 살기 위해 독종세포가 나타나 세포분열을 하는데, 그것이 암입니다. 우리가 때가 돼서 음식을 먹는 일은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증요법은 최상의 선택일까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증상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나중에는 불치병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여 염증의 원인을 건강한 밥상과 더불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활용한다면 대증요법의 약과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평상시에 즐기는 빵, 밀가루,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가공식품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서 우리 몸의 뇌 기능에 무리를 줍니다. 그 영향으로 식사한 지 두어 시간 지났는데도 배가 고파오고 손을 떨기도 하고 초조해지며 심한 경우 머리가 텅 빈 느낌과 집중하지 못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격도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공황장애 증상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흡수를 하는 장 세포에 손상을 주어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현상으로 노폐물들이 체내에 들어와 온갖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과 설탕 소비량을 아시는지요? 또한 설탕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미국은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이지만 의료비 지출과 설탕 소비량이 세계 최고인 것을 유추해보면 평균 수명도 아시아권 나라들에 비해 낮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장수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 주로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도 효소라는 미명하에 매실사냐초, 복분자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는데 특히 매실은 매실과 설탕이 1:1의 비율로 설탕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들 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힘을 내는 단 음식을 원하게 되고 이런 음식은 혈당의 상승과 함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달게 먹게 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고 정제소금인 염화나트륨이 아닌 충분한 자연염 섭취를 통해 올바른 입맛을 길들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질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는 소화시킬 효소가 없어서 대변으로 배출되지만 대변의 양을 만들어주고 장에서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폐물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매일 마시면 건강해지는지요? 우유에는 모유보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유의 단백질과는 다른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내에서 흡수되면 체내에 노폐물이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우유를 먹으면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 성장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만큼 빨리 노화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여 아직도 학교 급식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먹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않으려고 설사를 일으키는 현상을 변비를 해결하는 건강식품으로 광고를 합니다. 변비는 유제품을 먹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식생활을 해서 장운동이 저하되고 아랫배가 차가워진 것이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 살이 찐다는 것은 먹는 것이 잘못되어 생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체중 조절도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운동을 권하지 않고 우선 올바른 식사로 바꾸게 하여 배에서 열이 나고 그 열이 온몸을 순환시킬 수 있을 때 운동을 시작하게 하면 몸이 회복하고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은 고농축하거나 건조시키고 영양분을 분리시키는 화학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기 바랍니다. 체질별로 맞는 음식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조상들은 현미를 먹고 살아왔고 현미를 도정해서 먹기 시작한 지가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지방은 밥을 지어 먹고 추운 날이 많은 곳은 밀을 재배하여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배하는 곡식이 다르다 해도 통곡식 상태로 먹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곡식은 겉껍질이 있는 통곡식이지 껍질을 벗겨낸 상태가 아닙니다. 현미가 체질에 맞지 않아 백미를 먹어야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또한 내 몸에 닭고기가 맞는지 돼지고기가 맞는지 체질적인 이야기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옛날 선조들은 명절 때나 생일 때 고기를 접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매일 먹게 되는 식생활과는 전혀 달라서 그 당시는 고기가 체질에 맞는지 따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현미와 채소식을 천천히 드시면 좋을까요?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현미를 주식으로 삼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미 껍질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맥미를 먹듯이 빨리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바꾸고 나서 더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학교 단체 생활이나 군대에서의 단체 급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조차 느긋하게 식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많은 위장병과 위암 발병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빨리 먹는 문화가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분들이 현미밥과 채식을 천천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음식과 소금 섭취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는 몸의 상태가 이상적인 조건이 되지만 혈당을 빨리 올리는 흰쌀, 반밀가루,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은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지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서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 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저혈당증은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에서 자연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할 준비와 해가 지면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와 혈압을 높이고 두뇌 활동도 시작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아침 식사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녁에 많이 먹고 잠이 들면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에 모이고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고 밥맛이 없어 아침을 꺼르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저녁 식사를 굶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아침 식사는 꿀맛이 됩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 식사를 드시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2끼 식사를 권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 저녁 금식이 어렵고 배가 많이 고플 때에는 소금을 물고 있으면 잠시 후 배고픔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아침, 저녁 식사에서 현미밥과 소금으로 충분한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 몸은 전날의 피로를 화복하고 다시 힘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질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위장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을 때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으로 소화가 어려워지고 식사할 때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에 어려움을 주며 금방 배고파집니다. 둘째로, 소변 색깔은 맑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콩팥에서 사구체를 거쳐 물과 노폐물이 나와서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소변을 보는 야간뇨가 없어져서 정상적인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고 그 때문에 땀을 나게 하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하고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물부터 줄여서 따뜻한 몸을 만들기 바랍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 세포 속에 있어야 활성화되어 에너지화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도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먹은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것은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 때문입니다. 다섯째,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새콤달콤한 음식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래서 대사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통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말하곤 하지만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지방이 물에 녹지 않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 노력보다는 노폐물이 적게 생기는 식사가 중요하며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가운 물이 온몸의 피부에 닿으면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해독 작용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왔던 분이라면 몸의 해독 작용이 왕성해져서 욕실에서 약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특히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잘 나타나곤 합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20년 동안 괴롭혀온 아토피 때문에 군대도 공익으로 근무하게 된 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해독되면서 아토피 증상을 만듭니다. 특히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을 때 더 아토피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 몸에 해독하는 대표기관들은 장에서 대변으로, 신장에서 소변으로, 간에서 담즙으로, 폐에서 호흡으로, 피부에서 땀으로 배설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육류와 우유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습관적으로 먹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단백질 수치가 높았고 정제당 섭취가 간에 손상이 있었으며 약물의 주성분인 스테로이드로 인해 림프구 수치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달간 현미밥과 채식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먹기 시작하자 모든 수치가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변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잘 취하는 변화와 함께 아토피의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어느 여중생이 1년 전부터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류마티즘 관절염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여학생은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왔고 천식도 있어 약을 먹어왔으며 자주 어지러워서 빈혈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복용해왔지만 점점 체력은 고갈되고 통증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학생한테 식생활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리터씩 먹던 우유를 못 먹게 하고 아침에 마시던 사과즙을 끊게 하고 간식도 못 먹게 하였으며 싱겁게 먹던 반찬에 천일염을 넣어 충분한 소금을 먹게 하고 현미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하면서 입마름이 사라지고 어지럽증이 줄어들면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심한 몸살도 앓고 검붉은 코피도 쏟으면서 몸의 면역이 살아나고 해독되는 과정을 거쳐 처음에 아토피 흔적과 통증이 사라지면서 건강한 여학생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느 70대 남자분이 12년 전에 크론시병으로 스테로이드 등 10가지의 약을 매일 2번씩 드셨지만 병이 악화되어 배를 여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관절염 증상도 심해져 어려움을 겪던 환자의 사례입니다. 배가 차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시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장에서 결장과 직장에 걸쳐 염증이 있으면 궤양성 대장염이고 소장과 연결되는 부위의 염증은 크론시병입니다.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 음식에 문제가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염식과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서 소금을 충분히 먹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절제했더니 창백했던 얼굴이 홍조를 띠더니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병들었고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와서 아랫배가 차갑게 변했지만 스테로이드를 끊고 식습관을 바꾸자 바로 아랫배에 열이 나면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찬물 샤워를 병행하면서 몸의 상태가 좋아져 12년간 복용해온 약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흔히 겪는 증상들에 대한 환자가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남성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간뇨로 인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막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낮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부위가 회복이 못 되어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다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밤늦게까지 일한 분들이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밤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감을 이기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간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어 결국에는 당뇨가 생기는데 당뇨의 특징인 다뇨를 경험하게 되고 밤에 일을 하지 않아도 소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과다하게 먹을 경우 물은 세포 속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세포 밖에 떠돌던 물은 소변을 통해 배설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야간뇨를 없애려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이가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머리에 키를 씌우고 옆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 소금입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수분의 균형이 잡히면서 야간요는 사라집니다. 둘째로, 충청도에서 올라온 40대의 여자분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평소 위장이 안 좋아 위내시경을 한 뒤부터 머리를 누르는 두통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불면증이 시작되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복용하는 약은 십이지장궤양 약과 수면제였습니다. 이분의 식사는 오래전부터 동물성 식사를 배제하고 채식을 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마다 과일을 드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밥과 채소 반찬 위주로 하여 건강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위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음식물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씹지 않는 것과 싱겁게 먹기 때문입니다.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미식거리고 토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위에서 소화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미밥 위주의 식사와 함께 충분한 소금 섭취를 위해 당분간 하루 종일 소금을 입에 물고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 형태가 좋아지고 쾌변을 보고 명치 끝에서 통증을 느끼는 명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조금씩 힘이 생겨서 운동도 하게 되고 두통도 좋아지게 되었고 고통스럽던 불면증도 수면제 없이도 잠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역류성 식도염은 왜 걸리는 것일까요? 최근 20에서 30대의 젊은 사람에게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맛없게 느껴지고 음식을 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은 음식과 뒤섞인 위산이 위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괄약근을 넘어 식도로 올라갑니다. 이때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간을 하지 않고 먹는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훈련되지 못한 요즘의 젊은 세대는 부드럽게 가공되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서 몸이 차가워지므로 역류성 식도염과 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때 제산제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과 장을 손상시켜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자도 의사로서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계속 들어오고 공부도 하였지만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환자들이 혈압과 혈당이 떨어져서 약을 끊을 정도가 되었은데도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어떻게 식사를 해야 힘을 내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가 소금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약과 함께 생활해온 분들이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생각하는 본태성 고혈압, 당뇨 합병증, 고지혈증 심근경색, 간경화 그리고 암 등이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도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강 습관을 통해 내 몸이 건강해지면 암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종합해보면 건강한 밥상 즉 현미와 채소를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충분한 천연소금을 섭취하여 소화력을 높여 장을 건강하게 활성화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매일 차가운 물로 겨울철에도 샤워를 한다면 몸의 해독작용과 혈액순환에 이롭게 해서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몸의 기본적인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의학 지식은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면서 내 몸의 변화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신우섭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